이번이 5번째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정과 환대의 세상살이는 가능할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구살이를 어쨌든 해내기 위한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기적적 경제 발전, 그리고 출산율 최하, 최고속 고령화 사회,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딱지가 요새 우리나라에 붙기 시작했죠. 이런 뉴스들을 계속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제 문제는 그런 불안을 나누면서 인간은 제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런 친구도 잘 찾아지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고립되고 스스로 풀라고만 하고 친구도 없을까? 의존은 나쁜 것이고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간에 배웠던 거, 이상적인 시민이란 자율적이고 기업가적이며 실패를 모르고 자급자족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업가적이고 자율적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시민 참여의 여지는 줄어들고 복지 사회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는 드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던가 나의 해방 일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재난이 파국이 아니고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던을 넘어서고 포스트 모던, 클로니얼, 식민지적인 것을 넘어서고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이 없는 인간의 시대를 넘어서고 메일 휴먼, 어떤 면에서 그건 굉장히 남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것을 지향하는 남성 문화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묻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사피엔스는 도대체 애초에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어디서 뭔가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 해왔고요. 1월에 엄기호 사역자가 태초에 선물의 세계가 있었다는 걸 했고, 2월에 장동선 내과학자가 태초에 연결이 있었다. 3월에는 정의진 여성학자가 태초에 젠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달에는 오석훈 경제학자가 이제는 녹색기금이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이상희 교수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오셔서 중강의로 하게 됐고, 주제는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라는 주제로. 이상희 교수님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UC 리버사이드, UC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에 계시고요. 원래 이제 고고학, 고고미술학과를 나오셔서 인류학과 여러 학문이 있는데 고고 인류학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공부하시고 저는 하자마자 당장 한국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대학 교수 하시면서 부학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셔서 대단하시다. 그런 굉장히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이걸 하기 쉽지 않거든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서서로 인류의 기원 2015년, 2018년에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준 인류 이야기 여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나와 1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을까라는 진화에 대한 얘기 책을 쓰셨고 2023년 인류의 진화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저자들을 굉장히 멋지게 소개를 하고 많은데 저는 항상 인류학자라 그런지 구체적으로 호구 조사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85학번이시고 서울 올림픽 때 졸업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성운동 열심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명예남자였던 것 같다. 그런 인권만 제대로 확보되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뒤늦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보이고 그거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신론자였고 굉장히 막강한 존재고 알아서 하면 된다. 그것도 뒤늦게 이제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셔서 삶의 취약성과 유연성을 깨닫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뭔가 심오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직립보행을 시작한 사피엔스에 대해서 시작이 되겠죠.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는 임신을 해도 충분히 자란 새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 취약함이 강점이 된 어떤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진화와 사냥꾼의 가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최근에는 돌보는 자, 돌봄, 그리고 돌봄의 가설과 외할머니의 존재,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도표인데 20세기가 무기를 막아서 평화를 만들었다면 21세기는 이런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의 시대고 공감의 시대고 이런 주제를 크게 놓고 가고 있는데요. 이상희 선생님 오늘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이렇게 직접 뵙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돌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죠? 한국을 떠난 지 이제 30년이 되니까 단어의 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돌봄에 대해서 저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봄 좋지. 그 서로 아껴주고 보다주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뜻이 정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따스하고 몽글몽글한 개념이 아니라 옥죄는 굴레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나무 위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구나 봤더니 돌보험은 3D 노동이며 이주자, 외국인,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나왔. 그래서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돌봄이라는 용어가 적어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2024년 한국에서 쓰이는 말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 뜻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화두? 질문 세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가면서 어떻게 찾았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돌봄 하니까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돌봄은 이 진화 법칙에 위배되는 개념인가? 그리고 두 번째, 돌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한 이타성인가?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를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 챙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돌봄은 여성이 확실히 잘하는가? 이 얘기는 뭐 태어나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길러져서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되었던 사회화가 되었던 여하튼 여성이 확실히 잘하는 건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그동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화, 돌봄은 진화 법칙에 위배된다. 사실 언뜻 생각하면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맨 처음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윈은 그러니까 1800 제가 그렇구나. 이 제 등 뒤에 보이는 게 이 1859년도 종의 기원이 나온 것이고 그 종의 기원의 부제가 종의 기원 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한 종들이 그런 형질을 가지고 살아남는,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는, 분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도 이 진화도 예외 없이, 인간도 예외 없이 진화가 해당된다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는 이 1859년 종의 기원이 나온 12년 뒤에야. 그러니까 생각은 그동안 꼼꼼히 많이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돌아가기 10년 전에 1871년도에 이 아주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죠. Descent of Man. 이게 약간 성경적인 이야기를 뭐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Descent of Ma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윈은 중이법을 써서 이 Descent는 타락이 아니라 후손이란 뜻이죠.
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man은 남자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는 보통 명사를 쓴 건데, 그래서 인간의 유래라고 번역이 되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말한 종이 기원에서 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유익한 형질이 남아서 그 종에 남아 있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 보이는 형질도 환경에 적응했으니까 유익해서 남아있겠죠. 라고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은 이 다윈보다는 허버트 스펜서의 공로가 큽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다윈 보다는 뒷사람이고 사회학자인데, 이 양반이 만들어낸 이 한국말로는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뭐 적당한 사람이 적응한 놈자가 살아남는다 이지만,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예요. 그러니까는 적자가 그냥 적응을 하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최적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생각인 거죠. 제가 학교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다윈이 얘기한 진화는 F만 안 받으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은 A를 맞아야만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나머지 B는 다 낙제를 준다는 그런 뜻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지금 적자는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가장 최고의, 강자의, 가장 우수한, 가장 우등한, 가장 복잡한 진보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화론에 대한 영향은 다윈보다는 스펜서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그 스펜서적인 진화론의 이야기를 사회로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강한, 지금 우수한, 남아있는 사회는 가장 우수한 사회, 제국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 제국이 강하니까, 강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먹힌 사람들, 식민지가 된 사람들은 그만큼 열등하니까 그렇게 먹혔다는. 그래서 이 적자생존의 끝 머무리에는 유럽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 진보하는 생각을 가진 이 진화론에 대해서 동시대인 이 조지 엘리엇은 그런 거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조지 엘리엇이 문학가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막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문학 작품 믿음 말치나 그런 곳에 녹아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문화한인 게 이제 들통이 나는 순간이기도 한데, 이 조지 엘리엇이 허버트 스펜서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허버트 스펜서에게 구애를 했는데, 스펜서가 단번에 거절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는 너무 남자스럽고 똑똑하고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엘리엇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하튼 저는 이게 오늘 하는 강연이 지관서가라서 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책 이야기를 좀 곳곳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에 관련된 좀 더 다른 책들을 더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참고를 할 만한 그런 책들을 곳곳에 넣었으니, 어, 한국의 출판계 상황도 안 좋고 하니 열심히 사서 보시고, 뭐 사서 보는 게 힘들면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라도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하튼 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이 발달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 굉장히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그냥 그 책 제목 그대로인 거죠. 유전자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살도록 유전자가 담겨 있는 통일 뿐이고 유전자는 다른 거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좀 더 많은 복제를 좀 더 많은 후손을 좀 더 많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 어, 최우선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형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옛날에는 행위는 그냥 뭔가 사회적인 것은 문화적인 것은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습득을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과 생물 진화론의 교묘한 저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행위 자체도 유전자의 지배를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사회 생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사회 생물학적인 생각은 마치 이 자연 세계가 헝거 게임스 같은 상황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서 한 명만 살아남죠. 헝거 게임에서는 모두 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헝거 게임스를 보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헝거 게임스의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 헝거 게임스를 깨부수는 역할을 한 이 캐트니스 에버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돌봄은 진화 법칙에 위배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남을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옆으로 두고 방치하고, 남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진화 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돌봄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 또 인간의 이타성은 어떻게 해서 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돌봄, 이타성은 사회생물학에서 아주 큰 질문거리 중에 하나죠.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왜 남을 챙기나? 그래서 이제 사회생물학에서 내놓은 대답은 여기서 우리가 생물체들이 챙겨주는 남은 남이 아니다. 그게 대답이었거든요. 뭐 개미랄지 그런 사회적 동물들의 것 같은 경우 또 해밀턴의 법칙이라고도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나의 복제품, 뭐 개미나 벌은 그렇죠. 다 클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옆 사람이 아니구나. 옆 개체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하등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해밀턴의 법칙이라는 거는 친척 관계성과 도와주고자 하는 이 이익이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형제와 사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누구를 구할 것이냐? 왜 형제를 구하느냐? 형제하고는 거기엔 내 유전자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촌보다는 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를 구한다. 형제 자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친척이 아닌 거죠. 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나 그렇지 옛날에는 다들 뭐 시적 공동체나 뭐 그런 데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한 지난 뭐 농경 시작하고 몇천 년 다음의 이야기고 결국은 옛날이나 몇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스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20명쯤 만날까요? 우리가 지금? 평균 20명 만나면 그 20명 중에 나와 유전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중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죠. 적어도 20명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하루에 만나는 사회를 같이 이루고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친척은 아니었고,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진화 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회 진화론적인, 사회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돌봄은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생물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돌봄을 받고 돌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류의 진화에서 볼 수 있는 이 돌봄의 흔적, 그리고 돌봄의 고고학, 돌봄의 인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인골이나 화석 사진을 공유하는 걸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고 있어서, 저도 미국에 지금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께 앞으로 나오는 사진들 중에는 두개골이나 인골 사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돌봄에 지극히 의존을 하게 된 것에는 이 큰 두뇌가 인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큰 두뇌 때문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돌봄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두뇌가 커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두뇌가 돌봄의 중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노트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86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그리고 850억 개의 뇌세포의 연결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은 한번 10 정도가 넘어가면 100이나 1000이나 뭐 만이나 억이나 별로 그렇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엄청나게 큰 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00cc, 1.4리터, 1.4리터. 그리고 뭐 850 플러스 850억 개 엄청나게 큰 숫자 만드는데도, 왜냐면 우리는 세포를 만들 때 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몸이 되고, 그 몸이 계속 세포 죽어나가고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물론 내 세포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큰 두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기초대사랑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기초 대사량의 뭐 20에서 40%가 두뇌를 그냥 굴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엄청나게 큰 자동차를 공전시키고 있으면, 작은 자동차보다도 그 큰 자동차는 공전하고 있으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연료 그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황당한 것이, 이 두뇌가 우리가 여기 위에 보면은 1350cc, 1350cc라고 했는데 뭐 1450 정도입니다. 이게 인간하고 가까운,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의 거의 서너 배가 되는 크기예요. 침팬지는 저기 위쪽에 보면 400cc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400cc는 인간의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한 400만 년 전 인류가 시작했던 그 두뇌 크기랑 비슷합니다. 이 400cc가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태어나는 신생아의 두뇌 역시 한 400cc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인류가 이 진화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 이 400cc였고, 인간이 신생아로서 태어나는 시작점 역시 400cc의 두뇌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cc라는 게 지금 우리 어른의 두뇌의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쳐도 어른 침팬지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도 그 유인원 중에서도 크고, 우리 사람이 속해 있는 영장류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큰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뇌 용량이 특히 한 200만 년 전, 그러니까 맨 처음 한 500에서 200만 년 전까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고인류고 200만 년 전에서 지금까지는 호모속인데 그때를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은 200만 년 전부터 지금 한 만 년 전까지는 빙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살기 척박해지고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있는데 명품 사고 뭐 자동차 사고 뭐 그런 완전 호화 사치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점점 척박해져가는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큰 두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뇌를 키우는데 또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쓸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커진 그 두뇌가 유지비 때 뭐 힘들고 먹거리도 돼야 되고 힘들지만 애시당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출산을 해야 되는, 태어나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신생아 400cc는 이 태어나서 한 3개월은 그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3개월 정도의 그 두뇌 성장 속도와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이 인간 두뇌인데 인간이 두뇌가 커지면 두뇌가 큰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유명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계란 프라이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산도인 거죠. 태어나는 이 통로, 산도와 그 안에 있는 노른자처럼 보이는 게 두뇌 크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윗줄에 있는 개체는 다 원숭이들이거든요. 뭐 거미 원숭이, 마카크 원숭이 그런 식으로 원숭이인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오죠.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긴팔 원숭이죠. 하지만 유인원입니다. 또 이 딱 맞춰서 나오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팬지 두뇌 크다고. 근데 침팬지도는 아주 여유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산도보다 두뇌가 커져.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 아니, 먹고 자라나서 생식하는 게 생명체의 본질인데,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 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출생을 정말 수백, 수천억을 계속하면서 이때까지 인간이 지내온 것입니다. 인간의 큰 두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이 위에 이제 원숭이 엄마를 보시면 맨 왼쪽 그 그림에 이제 아기 원숭이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기 원숭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가 이렇게 보듬어 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 원숭이의 얼굴하고 아기 원숭이의 얼굴이 이렇게 맞닿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자기가 꺼내서 자기 품에 안아서 젖을 먹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 큰 두뇌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산도가 타원형의 장축이 90도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이 장축에 맞춰서 자기 어깨를 틀어야 되잖아요. 내 어깨와 엄마 이 산도의 장축이 딱 일렬로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장축이 이랬다가 그다음에 산도의 중간쯤에 장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기도 거기에 맞춰서 어깨와 머리를 이렇게 뒤틀어서 90도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맨 나중에 산도가 한 번 다시 장축이 90도 회전을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90도 회전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산도를 들어갔을 때는 이 원숭이 새끼처럼 앞을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 90도 회를 회전을 하는 동안 인간의 아기는 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면서 태어나는 아기를 이 원숭이 엄마가 보듬어 안듯이 아기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목이 꺾이겠죠. 목이 꺾여서 여태까지 열심히 낳았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아기는 아니 뭐 김매 밭에서 김매다가 뭐 낳고 왔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서 아기를 받아줘야 합니다. 돌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이 재미라고 해야 되나? 이 다른 동물들의 엄마들은 새끼 낳을 때가 되면 그 봐두었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조용하게 낳습니다. 그때 뭐 괜히 얼짱거리면서 걸리적거리면 그 놀란 엄마는 새끼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위협을 느끼고 정말 조용하게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 엄마는 어떤가요? 인간 엄마는 딱 산통이 느껴지면 일단 친구를 부르거나 엄마를 부르거나 남편을 부르거나 뭐 그죠 친구 뭐 딸을 뭐 누군가가 따로 있어야 돼요.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도 두렵고 혼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진통이 멈출 수도 가다가 진통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상 제왕절개 수술로 들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리고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우 다른 사회적인 요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돌봄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반뼈를 보면 이 두 번의 이 장축이 이 두 번 회전하는 이런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언제부터였을까를 본다면 인간의 아기가 그런 식으로 두 번 회전을 해야 되고 따라서 매우 힘들게 태어났을 거다. 따라서 돌봄이 처음부터 필요했을 거다라는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까지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두 번 회전의 골반이 호모 속에서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린 인류 진화에서 이 두뇌 용량의 증가 시점인 호모 속은 또한 골반의 이 진화하고도 격을 같이 하고 따라서 아주 어려운 출산 역시 호모석과 함께 오는 매우 중요한 인간 다음에 이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라는 오늘 강연 주제에 딱 들어맞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안데르탈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화석도 있어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골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산도, 출산 과정을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아기 머리 역시 타원형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앞뒤로 장축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깨는 양옆으로 장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기는 태어나면서 정말 몸을 뒤틀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두뇌가 이렇게 척박한 빙하기 먹을 것 없어 죽겠는데 게다가 점점 커지는 두뇌를 무슨 수로 감당을 했겠죠? 왜 그게 필요했을까? 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가 필요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로빈 덤바의 사회적 두뇌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어, 큰 두뇌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인 관계의 유지와 형성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무리의 크기, 집단의 크기와 두뇌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속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큰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은 두뇌가 크다. 그리고 이 로빈 덤바의 사회적 두뇌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두뇌의 해부학적인 부위별 비교를 봤을 때, 저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의 두뇌 중에서 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두뇌 옆에 침팬지 있고, 그 다음에는 물개, 뭐, 돌고래, 그 다음에 밑에는 북극곰도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초록색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큰 두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인데,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이 인간의 두뇌에서 큰 부분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쓸모가 있는 부위가 큽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는 절대적으로 클 뿐만이 아니라 그 큰 두뇌 속에서도 그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예를 들면 공감을 형성하는,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의 하는 걸, 그 뭐죠, 마음 이론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또 그 미러 뉴런, 거울 뉴런, 그런 쪽 기억, 사회적인 관계망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큰 데는 뭐 척박한 뭐 환경에서 살아남는, 남기 위해서 큰 게 아니라, 환경은 뭐 어차피 다 계속 힘들고 점점 척박해져 가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사회 환경, 사회 관계, 점점 커지는 그 사회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뇌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두뇌에 힘 입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무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과 돌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개체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지난달에 네안데르탈의 비밀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냈는데 꽤 볼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를 가지고, 저는 넷플릭스 주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전하는 건 아니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일력계에서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이미지가 180도 변한 그런 인류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이 네안데르탈은 가장 뭐라 그러나 가장 다정하고 친근감 있고 인간다운 네안데르탈인으로 그려냈더군요. 거기서 나오는 샤니다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니다르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라크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쿠르디스탄 자치국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네안데르탈 유적입니다. 네안데르탈이 여기서 샤니다르라는 동굴에서 뭐 네 개체분이, 적어도 네 개체분이 발견이 됐고요. 10명이었다는 가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정말 돌봄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유명한 것이 샤니다르 1번 1호입니다. 샤니다르 1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죠. 왼쪽이 관자놀이에 뭐 얻어맞은 다음에 사람한테 얻어맞았는지 뭐 다른 동물한테 다른 동물 이렇게 내팽개쳐서 거기 부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거기에 뼈가 깨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아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상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뼈가 아물 때까지 살아남았고, 또 이 치아가 다른 정도로 봐, 또 두개골이 봉합선의 상태로 봐, 꽤 오랜 기간 동안 늙었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뭐 4, 50대 이야기입니다. 까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것은 왼쪽 눈이 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 눈구멍 뒤에는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대. 안확이라고 하는 이 눈동자가, 눈알이 박혀 있는 그 동물 같은, 거기 뒤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왜 있죠? 왜냐하면 시신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유일하게 우리 두뇌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로 시신경이 죽어서 발견이 됐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 외눈 검객도 있으니까 눈 하나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못 살 것은 아니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체예요. 한쪽 눈이 실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른팔에 이렇게 잘라서 뼈가, 이게 B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다른 왼쪽 팔이거든요. 다른 쪽 팔은 이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이 왼쪽을 한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건 오른발이죠.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심한
관절염 때문에 걸을 수 없을 걷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고통 속에서 걸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샨타르 이를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양반이 굉장히 이게 튀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류가 그 돌봄을 돌봐주고 그 서로 돌봐주는 관계였던 것은 태초 태어나서부터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오랜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간 인류 진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게 이번에 새로 발견된 샤니다르 제트인데 이 샤니다르 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늙은 여성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네안데르탈쯤 되면 골반뼈가 있기 때문에 성별을 추정하기는 쉬워요. 그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안데르탈인 이번에 복원한 2024년도에 나오는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네안데르탈인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지하철에서 타고 있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눈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늙은이가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라샤펠의 늙은이죠. 프랑스에서 나온 늙은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가 다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빠진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가 그냥 빠진 다음에 죽으면 그 이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이 다 이렇게 사 들어갔거든요. 합주기처럼 된 거죠. 우리 옛날에도 이 틀니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가 이제 없어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이 대신 잇몸으로, 대신 잇몸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로 늙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을 누가 돌봤을까요? 이들을 왜 돌봤을까요? 아마도 그냥 불쌍해서 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돌봐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맨 처음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안데르탈인 1910년도 파리에 신문에서 나온 네안데르탈인인 것, 당시에 고인류학자가 검증한 추정도입니다. 이 이미지를 근본으로 한 사람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라샤펠의 늙은이인 거예요. 라샤펠의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가 다 발견이 됐는데 정말 이 관절염 때문에 다 굽고 뭐 그런 뼈들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구부정하게 그린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마치 그냥 동물에서 인간이 덜 되어서 구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아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의 새로운 정말 한 199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그전 30년과 그전 한 100년과 그 뒤 한 30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재작년에 나온 그 제가 강추하는 네안데르 책입니다. 제가 추천서도 쓰긴 썼는데, 이 원제목은 킨드레드라는 사이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책을 이제 2년 전에 한국에서도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러면 그래 참 근데 여기서 그만해도 되나? 잠깐 이제 사이드로 한마디를 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의 인간성이 돋보이고 인간성의 중심을 두게 된 게 2010년도 이후 팔보가 발견한 고유전체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에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그 충격적인 연구 이후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간의 유전자 섞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이 피부도 하얘지고 거의 유럽인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접근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우리 고인류 화석을 하는 사람들은 진즉부터 2010년도 그 고유전체가 있기 전 이전부터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목이 쉬라 주장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전체가 훨씬 더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목이 쉰다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친척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돌봄의 흔적은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조지아에서 발견된 드마니시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또 1년에 한 대명의 고인류.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네안데르탈인보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두뇌도 크거든요. 뭐 1700cc를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여기 드만시 같은 경우는 뭐 600, 700cc니까 거의 뭐 우리의 반인 거죠. 지금 현생 인류의 반인데 어, 여기 보이시죠? 이 중에 한 명은 치아가 다 사라졌고, 그 라샤펠처럼 치아가 다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돌봄으로 상당한 기간 살아서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았던 그런 개체가 180만 년 전에도 있던 거죠. 200만 년 전에 호모속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500만 년 전에서 한 300만 년 동안, 200만 년 전까지는 300만 년 동안은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 전에 호모속이 시작을 되면서 갑자기 조지아도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180만 년 전이 되면은 그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고인류가 발견이 됩니다. 두뇌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오늘의 주제는 돌봄이잖아요. 이 돌봄, 남에 대한 배려, 서로 돌봐주는 그런 사회 관계가 인류의 글로벌화에 기여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날레디라는 동굴 유적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빡빡 기어서 겨우겨우 지나야 하는 그런 동굴 목을 두세 군데를 지나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 고인류학자들이 몸집도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 뭐죠 헬멧과 이 자의를 끌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고맙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픈 게 그게 뭐 안전하라고 헬멧과 자의를 쓴 거겠어요. 나중에 그 안에 동굴이 무너지면 나중에 시신이라도 수습하자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는 발굴입니다. 여기에 수십 개체분의 고유류가 발견됐는데 이들이 도대체 거기에 왜 있을까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발견자들의 주장은 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묻었다는 거, 이 죽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을 해서 특별한 곳에 가지고 가는 것 역시 돌봄인 거죠. 추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관계와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날레디가 정말로 무덤을 썼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따라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레디가 지금 한 2, 30만 년 전이거든요. 2, 30만 년 전엔 지금 네안데르탈린도 무덤을 썼다는 것에 아직도 사실은 조금 비판하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마 수십만 년 전 날레디가 무덤을 썼을까나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고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죽은 동료의 시체를 저렇게 동굴에 가져가서 묻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돌봄, 아, 다른 사람과 혹은 죽은 사람과 혹은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과의 관계, 서로 또 사람이 아닌 개체와의 돌봄, 그런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또 재밌는 연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온, 4년 전에 나온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3년 전에 한국말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역시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이 책과 더불어 이 공감의 시대 7년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간 프랑스 두발의 책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동물들 간의 돌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서로 다른 종끼리 돌보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점점 그런 연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돌봄은 진화의 법칙에 위배되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최적자 생존, 이기적인 유전자, 게임과 같은 그런 진화 속에서는 당연히 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모든 생물체들이, 혹은 생각보다 많은 생물체들이 진화의 법칙의 위배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최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러고 어쩌면 올바른 진화는 이 돌봄과 공감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돌봄은 확실히 여성이 잘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관계로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성이 돌봄을 잘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 빅토리아 시대의 남녀 구별을 했던 다윈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다윈은 그 시대를 반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성분업,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하지 않았다.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맨더 헌터 가설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자리 잡은 거는 1968년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채집을 했다라는 1981년도에 책으로 나왔듯이 70년대 내내 거기에 대한 반박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반박은 성분업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반박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했다. 그래서 여자의 채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나 비판의 영역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왜 여자의 채집이 중요하냐? 왜 채집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냥이 너무 중요했던 이유는 사냥을 통해서 고기를 가져오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두뇌가 커지고 가져온 고기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발로 걸었으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커졌고 도구를 썼어야 했으며 그 도구는 사냥 도구였다라고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냥을 한 사람들은 사냥을 완전히 복불복 로또처럼 항상 사냥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게 도저히 책임질 수 있는 생계로서 믿을 만한 생계 경제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민족지를 봤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사냥해온 고기가 아니라 채집된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는커녕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먹거나 아니면 나 사냥했다고 의수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자 1981년도에 아까 그 채집꾼 여성 이 책이 나온 똑같은 해에 사이언스지의 Origin of Man, 인간의 기원이라는, 인류의 기원이라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 러브조이는 엄청난 주장을 하는데, 성분업을 한 단계 더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분업이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채집했다가 아니라 남자가 모든 걸 했다. 그래서 여자는 오롯이 임신, 출산, 수유, 육아만 했다. 그래서 터울을 줄여서 인류가 많은 개체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분업을 통해서 생산력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옛날에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티셔츠가 몇 년 전에 유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Boys Do Everything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1981년도에 나온 그 채집한 여성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출산, 육아, 또 그런 그 러브조이의 부양 가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핵가족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루어서 만드는 그 핵가족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건데 그러한 생각에 원초적으로 비판을 던진 화두를 던진 것이 바로 이 크리스틴 혹스의 할머니 가설입니다. 할머니 가설로 보니까 이 완경이 그러니까 배란 주기가 40년 정도를 넘어서질 않는다는 거죠. 어떤 포유류를 보아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완경을 하는데 완경을 한 다음에 생식 기능이 없는데도 수십 년씩 더 사는 이유는 그리고 수십 년 더 살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체력도 좋고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들이 자기가 직접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이거를 할머니 가설을 한간에서는 또 애를 돌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할머니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자원을 출산과 수유 때문에 그 채집이나 수집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해서 더 가져온달지, 아이를 보는데 같이 공동 육아를 한달지, 협동 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할머니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가설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있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완경 자체가 침팬지나 또 고래에게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침팬지나 고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온 한 3, 4년 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있는 손주들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 가설은 공동 육아, 협동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허디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이 어머니 자체의 허상, 어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비판적인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어머니의 숭고한 어떤 희생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그리고 충분히 그 봤을 때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를 새끼들 중에서 골라서 먹이거나 하는 어떤 전략형 어머니들의 얼마나 자연에 많은지를 보이는 그런 책이 바로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역시 강추합니다. 이 책은 나온 지 한 14년 만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번역도 되게 잘 돼 있더군요.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자체, 암컷이 결국은 어떤 90년대에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컷 간의 경쟁이 엄청난 중요한 강의 시간에 중요한 주제였고요. 뭘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하면 그건 당연히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 자원에 들어가는 것이 먹거리하고 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그 수컷들이 경쟁을 하는 자원의 대상의 하나로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대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암컷들이 얼마나 다양한 진화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역시 저는 이거를 작년에 최고의 책이라고 제가 꼽고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기로서 칼로리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으로 가지고 두뇌를 키운 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사냥에 의한 것인가? 여기 이 KNMER 1808이라는 화석은 굉장히 유명한 화석으로서 여기서 나온 그 질병이 너무도 많은 간을 먹어서 얻은 비타민 A 과다 비타민 A에 의한 염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어떻게 보면 간이나 장기는 최고의 그 포식자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정도니 이 호모 에렉투스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 포식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비타민 A는 간뿐만이 아니라 벌집이랄지 다양한 해산물 또
곤충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채집된 곤충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따라서 만약에 채집을 어 그러니까 채집을 식물성 채집만 구근류나 잎사귀나 과일만 채집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 곤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곤충 하면은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곤충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위권의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야기된 편견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인류 진화에서 곤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재미난 책이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여성이나 여성 사냥꾼에 대해서 사냥 성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류의 기원 책이 여러 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중에 영문판은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가 돼서 제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을 때 이 책의 표지 중에 이 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책을 소개를 하는데 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게 그냥 좋아서 이 책의 표지로 선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제가 컬럼을 쓸 때 이 성분업이나 이 사냥이 남자는 사냥했고 여자는 채집했다는 것이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컬럼에 쓸 때마다 대망징창이 되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분업에 대해서 이 70년대 생각을 아직도 우리는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개의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선사시대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요런 그림에서 등장하지가 않고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이 사냥하는 거로 그려지고 그 몇몇 안 되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다양한 채집과 아이를 돌보는 그런 것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제가 밝히고 그런 이 민족지나 그런 데서 보이는 그러니까 뭐 엽총 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사냥, 수렵을 통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에서 먹는 생계형 사냥에는 여성이 참가하는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분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어, 논문으로 냈더니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그 논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논문들에게 어, 뭐죠?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저 논문을 낸 그 해에 굉장히 화제가 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미 대륙에 있는 그 선주민들이죠. 그 선사시대 유적을 볼 경우 여성 사냥꾼이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입니다. 그거는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고고학에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묻힌 사람이 뭐죠? 피장자가 남자냐 여자냐는 유물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칼이 나오고 뭐 화살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남자가 묻혔고 거울이 나오고 뭐 어쩌고 나오면 뭐 여자가 묻혔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일단은 골반을 제외하고는 인골만 봐서는 성별을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골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부장품을 가지고 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DNA 발달로 여러 검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성염색체를.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여성이었고 또 그런 새로운 눈으로 묻힌 뼈들을 봤더니 여성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또 많았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이 성분업이 분명한 이분법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했던 이 민족지
몇 개만 본 게 아니라 몇십 개를 봤어요. 몇십 개를 봤더니 그중에 7, 80%는 분명히 여성의 사냥 참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논문이 나왔고, 급기야는 11월호에는 그 맨 더 헌터가 아닌 워먼 더 헌터라는 어, 것이 잡지 표지로 나올 정도가 됐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채집했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금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증, 반대되는 증거를 가질 경우에는 그만큼 놀랍고 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이 성분업에서 단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 역시 돌봄을 통한 어떤 호르몬과 유전자 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아까 어머니의 탄생을 지은 허디가 몇 주 전에 냈습니다. 아버지의 탄생이라는 책을 나왔는데, 뭐 눈빠른 한국 출판계에서 이미 번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고래. 네, 그래서 이 어떤 돌봄을 통해 사냥꾼 가설까지 왔는데요. 돌봄이 태초부터 있었고, 인간의 시작부터 있었고, 어떤 특정 성별에 특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범진화적으로, 범자연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대단한 스토리텔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인류학이 뭐냐 이런 질문도 사전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인류학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 분과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문화인류학, 그 제가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회를 연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언어인류학이라고 언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고인류학이라고 쓰시는데 고고인류학 있고 그 다음에 체질인류학이라고 아까 침판지나 이런 연구하는 거거든요. 고인류학은 이제 뼈를 주로 선생님은 이쪽을 연구하시는 건데 항상 그 고고학하면 인디아나 존스 얘기하고 저는 이제 같은 과에 있지만 저거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날마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땅파로 대고 그러면서 약간 탐정처럼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말도 한다. 이제 이렇게 예, 막 추측을 정말 잘해야 되니까 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탐정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스토리텔러이고 소설 쓰듯이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세 주제가 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압축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돌봄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선생님 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사냥꾼의 가설, 이기적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읽는 책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쓴 사람의 편견, 그 쓴 사람이 살았던 시점에 그러니까 핵가족이 살았으면 그거를 상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기적 유전자가 나온 그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극단적 개체주의잖아,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극단적 개체를 상정으로 한 이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이어스,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 그걸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자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교과서는 여전히 굉장히 개체적이고, 경생적이고, 그런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인간이 그전 패러다임에서는 인간 정말 독특하고 정말 뭐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개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제 인류 표면의 80%를 다 장악해서 인류세라는 이상한 이름까지를 지구를 망하게 하는 어떤 원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거 이제 답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실은 저희 같이 문화인류학자들은 굉장히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내가 추측한 걸 얘기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넘어가는데 이제 국어인류학 쪽에서는 증거를 계속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국어인류학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냥꾼의 가설에 대한 얘기 선생님 좀 해주셨고 그러니까 최근 연구들은 인간이 그렇게 독특한 존재가 아니다.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멸종할 위기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게 인간은 그렇게 독특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선생님 고고학의 증거에서 이제 계속 연결을 하는 게 나오고 다른 지점은 제가 요새 열심히 읽고 있는 건데 이런 뭐 이기적 유전자하고 달리 침판지 폴리틱스 이런 그드발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꿈을 꾸는 것.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한 쥐나 이런 친구들은 그 악몽을 엄청 계속 꾸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독특한 존재도 아니고 신의 축복을 받아서 네 맘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자각을 하고 있는 그 맥락과 이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아주 탁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개해준 이 공감의 시대, 이 책도 프랑스인 것인데 그 공감 본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 아니고 상호 돌보는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고 어떤 그 공생하는 존재로서가 먼저 인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조지 엘리엇이 그 후회를 했다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리고 한국 게임스 얘기 이런 것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새로운 상상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유인원 연구에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보통 유인원을 연구할 때도 남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제 실험실에서 다 가둬놓고 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나마 두발이 한 것은 동물원에서 관찰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유인원과의 산책 이거 보면 제인 구달과 다이앤 토시 비루데 칼디라카스라는 분이 세 분의 유인원 연구자들인데 다 실제 걔네들이 사는 데 가서요. 꼭 걔네들처럼 같이 인사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 연구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새로운 연구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는 남녀 모두가 같이 연구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여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됐던 거고 그런 식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걱정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간에 질문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질문 주시고 선생님, 저 읽기 전에 아까 보여주신 그 책 제목이 뭔가요? 그 쥐가 악몽 꾼다는. 그거 When 네. Animals Dream 어, 그래서 저 작가 이름이 데이비드 페나 구즈만이라는 로즈만. 네. 분이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교수고 동물권, 동물해방과 과학사, 과학철학, 의료철학이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 우리가 네. 동물의 꿈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엄청 재미난 연기가. 책이에요.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인류세로 가면서 그간의 인류의 역사를 다 거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선생님은 지금 인류가 되기 전까지의 몇 배, 만 년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약간 포커스를 하는 게 정말 인간의 전쟁이 시작된 때가 언젠가 인간이 그렇게 초기부터 전쟁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진짜 농경시대 이후 그리고 그것도 약간 저희가 추계시대라고 얘기하는 한 3천 년 전? 기독교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시점부터 우리가 오가나이즈 된 전쟁을 하고 몰살을 하고 국악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의 흔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떼죽음을 한 그런 묘지와 무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만 년도 안 되지 않았나? 만 년 기점에서.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전에는 상당히 아까 얘기한 뭐 외할머니와 돌봄이라는 것이 중심으로 된 사회였던 거고,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사는 시대에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여야 되냐? 그런 저는 특히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좀 너무 시간이 쫓겨서 못했는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인력자가 아니니까. 근데 민족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의 사회 참여, 사냥 참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눈길이 가고 질문이 가게 된 것은 학자 계층 안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일단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남자 인력자가 가가지고 뭐 생리 얘기 물어보면은 집단에서 이렇게 뭐 선선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인류학계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 많아지고 여성 학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자료가 많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왔던 그 여성의 사냥 참여가 두드러진 민족지들은 다 여성 학자들이 하는 한 민족지고, 그렇죠. 80년대, 90년대 나온 그 옛날 민족지가 아닌 거예요. 20년대, 30년대 민족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다양성을 보려면 학자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교훈이 몇 번 되풀이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세대의 차이하고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제가 70년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페미니즘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맨더 헌터밖에 없고 학자들도 이름이 뭐 폭스, 타이거 그래서 뭐 이름이 왜 이렇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폭스, 타이거를 다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콜롬비아 대학이나 뭐 어느 대학들이 몇 개의 동부에 있는 대단한 대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지금 보면 주관적인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70년대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그 세대는 다 같이 게더링도 하고 채집도 하고 사냥도 했다. 그 대부분 사냥이 예를 들어서 뭐 토끼를 잡는다던가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여자들도 잡는 거잖아요. 이제 큰 짐승 사냥을 하면서 역사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큰 짐승 사냥을 하고 큰 짐승 사냥에 굉장히 의존하게 됐을 때, 그때는 큰 짐승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제 주부양족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거는 큰 짐승을 해온 작자들이 잘난 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긴 젊어서 이제 그 한 8명이 잡아왔다 하더라도 잘난 척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똑같이 나눠 먹고, 왜냐면 이 친구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쓴 인류학자가 자기가 이제 그 현장을 떠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소를 몇 마리 해서 잔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막 너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막 고기가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름이 아마 리차드 리인가 인류학자. 자기가 아, 네. 보기에 별로 질기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 네가 너무 잘난 척을 해서 뭐 국이 좀 갖고 왔다고 생색을 냈다는 거지. 그때는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협조하고 그 어떤 그 호혜의 관계, 그렇죠? 호혜, 상호 호혜.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면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한테 잘하고 하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굉장히 중요한 적응 전략, 개념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 미국에서 간 인간이 모르고 이제 이 거드름이 몸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 너 큰일 났다, 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 고기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큰 짐승 사냥하면서 이제 그런 그 남성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떤 목축을 하고 조직적인 곡물 생산을 하고 그게 축적이 가능해지는 건데 축적은 사실 가능 안 하잖아요. 곡물 썩으니까 그게 항상 많이 베푸는 사람이 추장이 되는 건데 전쟁을 하면서 이게 축적이 저는 그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해서 축적하고 남으면 그 사람들을 또 다 노동을 시켜서 만리장성을 짓잖아. 그렇죠. 피라밋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짜내서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노예로 만들고 하는 그 전쟁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쟁에부터 시작한 역사가 지금 인류세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거냐. 원래 인간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자기만 뭐 이렇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남을 그렇게 죽이고 하는 형태의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가면 좋은 연구가 나온다. 이것도 맞지만 그 전에 일단 모든 연구는 이제 굉장히 바이어스 된 거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애들이 배우는 많은 이 인류 최초의 도구가 뭐예요? 사냥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배웠던 70년대는 최초의 도구는 아기를 업는 띠라던가, 뭐, 채집했던 바구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냥꾼의 역사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냥꾼의 역사도 제대로 쓰고, 헌터, 게더러의 채집하고, 돌보고 공생하는 역사를 제대로 쓰려면 엄청나게 역사를 새로 써요. 근데 우리가 인류세라는 이 엄청 침략적이고 폭력적인 역사를 뒤집으려면 그 역사를 빨리 다시 써야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는 저는 초기에 여자들이 그런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저보다 10년, 20년 어리신데, 그간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들어갔고, 거의 오히려 이제 더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면서 이제는 그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교과서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있고 그런 지점들을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수잔 콜리 그 영화라든가 헝거 게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고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좀 강의는 3번에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선생님 질문하신 걸 대답을 하자면 고고 인류학과는 사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고고 인류학과라고 고고학하고 인류학을 예, 합쳐서 이제 만든 과고요. 미국에서는 아시지만 그 인류학과 안에 고고학이 들어가 있고 네. 제가 하는 분야는 현생 인류가 아니라 고인류라는 뜻에서 제가 고인류학이라고 맞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인류들이죠. 네네. 멸종한. 정문철님께서 우리 사회적 동물에게 우리 편을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글을 해주셨는데 저 그거 정말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단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다른 집단을 타자화를 해야지 우리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집단성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내 집단이 항상 요 10명만 내 집단이 아니라 요 내 집단이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가 계속 겹치듯이 침팬지도 그렇게 그런 사회를 한다고 우리가 플루이드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그 집단의 성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집단이었다가 저 집단이었다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성이 있다고 해서 그 집단 간의 충돌이나 배타성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화가 됐을 때는 그 국가적인 레벨의 폭력이 됐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중 국적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게 80년대, 1980년대 이후에 거의 요새 모든 책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레이건과 세처가 신자유주의 표방하면서 복지를 확 줄이고, 신자유주의라는 건 시장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이제 복지는 없어지는 시대로 간 거고 이게 이제 2008년 그 어떤 미국발 금융 위기 지나면서 정말 이게 이제 고삐를 놔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국가라는 건 믿을 수가 없고 국가는 이미 소수가 어떤 면에서는 국가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부호들이 지구 행성을 떠나서 살 궁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우주선
개발하는 데 쓰고 있고,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언어가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이 자본주의 계속해서는 탐욕이 좋은 것이다. 탐욕을 가져야지 돈을 더, 욕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제 탐욕의 시대는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라는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 스미스도 이 책 중에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하지만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한다.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 다윈이 그렇게 얘기했지, 극단적으로 스펜서 같은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적자생존 이런 식의, 그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상호 의존의 존재, 공감하는 존재로서의 그 이데올로기를, 그것도 어떤 시대적인 이념을 찾을 것이냐.